반갑습니다. 동해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김대환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병리학 12주차 2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 부신이죠. adrenal gland가 되겠고요. 좌우 콩팥 위에 한 쌍이 있는 내분비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중배엽 기원에서 생성되었고요. 부신 겉질과 신경 외배엽 기원의 부신 속질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요. 이게 겉질과 속질, 겉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속질이 이쪽이에요. 속질이 이렇게 돼 있고 겉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기원이 달라요. 중배엽 기원의 부신 겉질, 그리고 신경 외배엽 기원의 부신 속질, 그래서 기원이 다른 두 개의 층을 가지고 있다. 부신 겉질은 어드리널 콜텍스라고요. 뇌하수체 압엽 분비하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과 반응해서 코티졸과 안드로겐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에서 분비되는 레닌은 알도스테론의 부신 겉질 생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부신 속질은 어드리날 메듈라가 되겠죠. 요거는 자율신경계통 교감신경 자극 될 때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프네프린을 분비하는 그러한 속질이 되겠습니다. 말초혈관의 수축과 혈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쪽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 때 이러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부신 관련 질환에서 첫 번째가 쿠싱 증후군, 쿠싱스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호르몬 스테로이드 분비 부신 이상이 생겨서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티솔, 코르티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키역과 키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이 항진되는 경우에 쿠싱 신드롬이 된다. 요거는 쇠약, 저칼슘 혈증, 고혈당증, 비만, 피하출혈, 병성증, 감염, 정자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쿠싱 증후군은 이러한 형태의 그 외형을 가지게 됩니다. 뺨에 발진, 달덩이 얼굴이 이제 달덩이처럼 이렇게 퉁퉁 부어 보이는, 그죠? 문 페이스, 그리고 어깨에 지방질 축척이 있어서 어깨가 불룩 튀어나온 것이고요. 피부가 엷어짐, 반상출혈 쉽게 생기고요. 고혈압, 그리고 배가 늘어짐, 팔다리 위축, 팔다리는 상당히 얇죠. 이러한, 그죠? 이러한 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코티솔, 부신 겉질이죠. 부신 겉질에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쿠싱 신드롬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알도스테론증이에요. 알도스테로니즘이죠. 알도스테론이 과다 분비되는 것으로 알도스테론 분비하는 부신 겉질, 샘종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알도스테론 과다 분비는 혈량, 혈압 증가, 알칼리증, 근육쇠약, 심장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겉질에 그죠? 알도스테론이 많이 분비하게 되면 이러한 혈압 상승이나 알칼리 혈증, 근육쇠약, 신경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알도스테론증이 걸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에디슨병, 에디슨스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원발성 만성 부신 겉질 기능 저하증이 흔히 자가 면역 과정에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감염, 신생물, 분비샘 출혈 등 결과로 생기는 부신 겉질 기능의 기능 상실 기인하여 생기는 병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코티솔의 코티솔의 저하예요. 코티솔의 분비가 저하되면 에디슨병이 걸린다. 자, 코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쿠싱 증후군, 코티솔이 적게 나오게 되면 에디슨 디지즈 아시겠죠? 피부와 점막의 청동색 색소 침착의 증가, 감소된 내성,
식욕부진, 탈수, 체중 감소, 위창자 장애 이런 것들이 에디슨병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케네디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에디슨병에 걸렸던 유명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백인이에요. 근데 라틴계처럼 이 피부가 이 청동색으로 색소 침착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에디슨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과다색소 침착, 저혈압, 나약, 체중 감소, 위장의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변비, 복통, 백반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항상 이제 이 설사를 달고 사셨대요. 속이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알고 보니까 에디슨 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자섬. 이자섬은 랑게르한스 섬이라고도 하고요. 섬은 약 200만 개 정도 이자에 있다. 알파 세포에서는 혈당 증가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을 분비하고요.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분비해서 혈당 감소로 작용한다. 델타 세포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은 체내의 다른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조절자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당뇨병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는 DM이라고도 하고요. 이자의 베타 세포의 1차적인 인슐린 분비의 결핍, 완전 부족, 인슐린 수용체의 결손에서 일어나는 탄수화물, 지방 및 단백질 대사의 복합적인 장애를 우리는 당뇨병이라 합니다. 자, 첫 번째, 일형 당뇨병,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는 만성 인슐린 부족 상태를 말하고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데 이유는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를 통해서 인슐린을 공급해줘야 되는 일형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자, 2형 당뇨병은 난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로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입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경구, 혈당 강화제의 도움으로 병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비만 성인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정세도 느리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체내의 세포가 인슐린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증상은 비만, 피로, 식욕 증가, 빈욕, 심한 구갈, 갈증, 그죠?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감소와 특히 요로 감염, 피부, 입, 질 등의 진균 감염이 쉽게 일어납니다. 합병증으로서 동맥경화증, 심장 동맥 질환 등의 심장 혈관 질환이 생기고요. 시력 손상, 말초 혈관 장애, 팔다리의 궤적, 이거 당뇨발이에요, 당뇨발. 남성의 경우 발기불능, 경구용 혈당 강화제 사용 시에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요 표에 조금 빨간 것이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1형과 2형 당뇨병을 정리를 해보면 1형 당뇨병은 그죠, 사춘기 이전에 어린 연령에서 이환됩니다. 나타납니다. 그 원인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인슐린, 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못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인슐린에 의존해서 살아야 돼. 인슐린을 자가 투여해야 됩니다. 그게 말해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성이 몸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인슐린 작용이 저하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요즘은 뭐 나이가 20대도 당뇨병, 2형 당뇨병, 성인 당뇨병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면, 그죠? 당이 들어오면 이게 인슐린과 작용해서 체내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흡수시키는 키가 인슐린에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 이 포도당을. 그런데 이 포도당이 몸에 많은데 인슐린이 결합돼가지고 체내에 넣는 이 기능이 저항성 때문에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몸 안에는 당이 넘쳐나는 것이죠. 인슐린은 아무리 나오더라도 이게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에너지가 부족해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먹는데 사실은 몸에 당이 많은 상태거든요. 인슐린 문제거든요.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겨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비만되고 무비만 및 어린이 연령에서도 성숙 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혈당이 정상 혈당은 공복 시에 100mg 데시리터 이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 먹고 한 다음날 아침 식사하기 전 또는 밥 먹고 이제 한 6시간 또는 뭐 한 6시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혈당 체크를 딱 했을 때 이게 100 이하 한 95, 98까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120, 여기서 보시면은 당뇨병 진단 기준은 8시간 공복 후, 그죠? 먹고 난 뒤에 6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측정을 했는데 126 이상 나왔어요. 이거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 있는 겁니다.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잘 안 낫잖아요. 평생 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당능 장애가 있는데, 내당능이 뭐냐면은 견딜래, 엿당, 능할능. 그래서 엿당, 포도당을 능이 견디는 힘인데 그게 장애가 생기는 구간이에요. 식후 혈당 식사하고요. 이게 140에서 200 이하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에 내당능 장애를 합니다. 한 10에서 15%에서 10년 내에 제2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내당능 장애. 그래서 내당능 장애에서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2형 당뇨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임신성 당뇨병은 모든 임신의 한 20% 미안합니다. 2%에서 발생하고요. 60%는 임신 후에 15년 내에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라는 게 상당히 당뇨병뿐만 아니라 그죠? 임신 중독증 등으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임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중요하겠죠. 임신하고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당도 조절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19장 신경계통 질환이 되겠습니다. Nervous System Disease가 되겠죠. 신체 각 부위의 활동의 통합과 조절을 하는 신경계통이 되겠습니다. 신경계통, 뇌, 척수, 충수 신경계통과 뇌신경, 척수신경의 말초신경계통으로 나뉜다. 신경계통은 충수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 이 표에서 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충수신경은 뇌와 척수를 뇌와 척수가 충수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나와 있는 그죠? 뇌신경, 척수신경 이런 것들은 다 말초신경인 거예요. 뇌 구조를 보게 되면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관으로 구분되고요. 뇌줄기는 대뇌와 척수를 이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거 틀렸어요. 쭉 끊고 하는 중간뇌, 중뇌, 그리고 다리뇌, 교뇌, 그 다음에 숨뇌, 연수를 말한다. 고쳐주세요. 혈액 공급 15초만 차단되어도 의식불명되고요. 4분 동안 우리가 혈액 공급이 뇌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 불능에 전신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자, 뇌졸중, 우리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cerebral stroke이 되겠죠. 뇌혈관 속에 혈액 흐름이 이상으로, 특히 소동맥류의 흐름이 이상할 경우 많이 발생한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 막히거나 터짐으로 그 부위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혈전증, 쇄전증, 출혈 이런 게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동정맥 기형 또는 동맥류 등의 뇌졸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뇌출혈이죠. 출혈 거먹게 뻘겋게 출혈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뇌경색, 혈관이 막혀가지고 요쪽 부위가 경색이 되었죠. 자, 뇌출혈의 경우에는 뇌실질 내의 출혈과 거미막 및 출혈 등이 있는데요. 뇌출혈, cerebral hemorrhage는 뇌혈관에서의 출혈로 인해서 뇌 속에 작은 동맥이 터져서 피가 뇌실질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뇌세포가 기능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뇌출혈, 그죠? 뇌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여기 보시면 터져서 이렇게 쫙 나오면서 뇌실질 내에 혈액이 가득 차이면서 뇌세포가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거미막 및 출혈, 요거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은 뇌 표면에 동맥이 손상되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거미막이라는 막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출혈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면 여기 이만큼 있던 뇌가 혈액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뇌경색증은 해열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Cerebral Infarction이라 하고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계 일부가 폐쇄되면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켜서 뇌 조직이 괴사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뇌혈전증 Cerebral Thrombosis는 뇌동맥 경화로 인해서 혈관 공간 좁아져서 좁은 혈관 통과하는 혈액이 응고되고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이 덩어리가 덩어리가 혈관을 좁게 만들거나 폐쇄시켜서 혈액의 흐름이 이상을 주어서 뇌 조직이 괴사되는 파괴가 일어나고요.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뇌혈전의 촉진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뇌색전증은요, cerebral embolism 해서 그죠? 뇌색전증의 경우 뇌혈관이 아닌 부위에서 생긴 혈액 덩어리 또는 공기 덩어리 또는 뭐 지방 덩어리 이런 것들이 심장병에 괴사된 조직이 혈류를 따라서 흐르다가 뇌 동맥, 뇌 모세혈관 이런 데에 가서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뇌혈전증은 뇌에 있는 그 자체의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거고요. 색전증은 다른 데에서 생긴 혈액 덩어리나 공기 덩어리, 지방 덩어리가 뇌에 와서 막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뇌신경계통 감염증입니다. 병원 미생물이 뇌와 신경계통에 정착하고 그로 인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뇌신경계통 감염증인데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먼저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일본 뇌염입니다. Japanese Encephalitis가 되는데요.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신경이 침범되는 급성 감염병이에요. 감염 과정은 일본 뇌염 모기가 산란기에 감염된 돼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돼지. 근데 돼지는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뇌에 염증이 돼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 없는데 이 감염된 돼지를 일본 뇌염 모기가 물고 흡혈 후에 사람을 물면은 그때 전파가 돼가지고 사람에서는 이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사람의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15세 이하에 주로 발생하고요. 잠복기가 좀 있고요. 초기에 두통, 발열, 구토, 설사 증상이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면 의식장애, 고열, 혼수, 마비까지 일어나고요. 사망을 일으키는 치사율이 10% 정도까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름에 일본 뇌염이 이렇게 많을 때는 그죠? 모기를 좀 피해야 된다. 우리 한국에서도 1년에 한 10명 이하 정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오, 회색질 척수염, 소아마비, 폴리오마일라이티스 다 같은 말이에요. 소아마비는 들어보셨죠? 이게 폴리오 바이러스에서 생기고요. 그리고 회색질 척수염입니다. 척수염의 회색질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척수의 회색질 부분에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소아마비거든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한 중추신경계통에 관련된 척수니까 그죠? 뇌척수는 중추신경이잖아요. 중추신경계통에 관련된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증이에요. 마비형은 주로 다리 이완마비, 그리고 걷는 게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에서 3세 사이 소아 등의 급성기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급성기 환자의 분변, 대변 이런 것들, 그죠? 여기에 폴리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뇌에 갔다가 척수에 회색질 척수 염증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변으로 왔다. 이 분변 오염된 물질이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다 하기 때문에 다행히 좀 덜하죠. 자, 그러면 단순 헤르페스 뇌염은, 그죠? 우리 헤르페스 심플렉스 엔세팔라이티스는 뇌염 일반적인 급성 형태인데, 뇌 감염 부위는 이마옆, 관자옆 아래의 안쪽 부분이고, 눈학, 오목, 초기 반복 경련이 일어나고요. 심한 출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게 단순 헤르페스 뇌염이 되겠습니다. 세균 감염증은요, 황색포달균, 스테필로코쿠스 오리어스에 의한 뇌막의 염증인데요. 코격굴염, 중이염, 심장 속막염에서 균이 혈류에 의해서 뇌에 감염되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신경 매독은 매독균인 스페로헤타가 매독균이거든요. 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경계통 질환으로서 10년 이상 잠복해 있다가 다음 발병하는 매독성 신경병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매독균은 잠복해 있다가 아주 오래 잠복해 있죠. 그렇다가 뭔가 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시기가 되면 신경병변을 일으키는 감염증이 되겠습니다. 자, 뇌의 손상을 보게 되면요. 뇌의 외상과 신경계의 질환 또는 교통사고에 의한 뇌의 외상 환자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둔부상과 관통상으로 나뉘고, 둔부상은 머리 골절, 뇌타박상, 합병증인 경막 내외 출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콱 세게 박으면요, 머리 골절이 생기고 두부, 열창, 혈종 이런 게 쌓이고요. 그래서 뇌의 이 스컬 부분이 파손되면서 뇌타박상, 열상, 혈종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머리뼈 골절은요, 머리 손상의 대부분 환자 머리뼈 골절이 세게 박으면, 그죠? 또는 이 둔기로 맞으면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뇌타박상이 있고 뇌진탕이 있습니다. 뇌타박상은 뇌자상이라 하고요. 세레브랄 컨투전이라 합니다. 뇌진탕은 세레브랄 컨커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컨투전은 뇌실질의 손상으로 외력에 의한 뇌출혈 또는 손상을 일으키는 상태예요. 뇌진탕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죠? 뇌 자체의 실질의 손상이 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뇌진탕은 머리 부위에 외상을 받아서 뇌가 단단한 두개강 안에서 흔들려서 일시적으로 뇌의 기능이 중단되었거나 완전히 회복되며 되었다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뇌실질의 기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가역적인 경한 뇌손상이에요. 그래서 뇌진탕은 우리 한 번씩 겪어보셨나요? 머리 쿵 이렇게 어릴 때 넘어지면 잠시 이렇게 기억이 없잖아요. 번쩍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뇌진탕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뇌자상은 뇌실질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리집 탈락 질환은요, 마리집, 수초, 마일린 시스는 신경의 기본 단위 뉴런의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싸고 있는 게 마리집이죠. 이렇게 싸고 마리집, 그죠? 싸고 있죠. 노란색이 이게 신경 섬유인데 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집 탈락은 축삭돌기의 마리집에서 이상이 생겨서 변성 탈락이 되는. 근데 이제 이 마리집 탈락이 뭐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생기는 마리집 탈락, 이런 질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발경화증인데요. 멀티플 스크롤로시스가 되겠죠. 뇌와 척수에 걸쳐서 작은 마리집들이 변성, 탈락, 변화, 되풀이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병이 다발경화증이에요. 20, 3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경과는 만성적이다. 좀 평생 동안. 또 여성에서 또 더 많아요. 그래서 일시적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시야도 어두워지고요. 뇌나 입과 말하기, 소화기능, 비뇨, 근육, 감각, 척수 이런 것들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꽉 쥐을 수 있잖아요. 건강한 신경세포는 자 잡아라 하면 딱 잡는 거예요. 하지만 손상된 멀티플 스크로시스 다발경화증 환자들은 자 잡아라 했는데 잡고 있다가도 놓치게 되는. 왜냐하면 이 마리집이 손상되어서 이게 다발경화증입니다.
퇴행성 질환을 보게 되면요. 디제너러티브 디지즈죠. 뇌 또는 척수의 어느 영역의 신경 원이 생리적 노화보다도 빠른 시기에 위축 소실되는 경우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입니다. 첫 번째가 파킨슨스 디지즈인데요. 치명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사이뇌의 변성, 동맥경화적인 변화를 주로 한 중추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정세는 떨림, 이렇게 떨면서 걷는 거예요. 이분 좀 떨면서 걷는 것 같죠? 예, 근육 강직 때문에 그렇고요. 몸 동작 느려지고요. 섬세한 이 동작들을 잘 못해요. 이러한 증상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하나인 도파민. 그래서 파킨슨 동그라미, 도파민 동그라미, 파파, 그죠? 도파민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알츠하이머 병,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는 자, 이거 적어봅시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서 뇌에 과도하게 만들어서 뇌에 침착되면서 뇌 위축 신경세포의 소실이 핵심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파킨슨스 디지즈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아밀로이드가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치매예요, 치매. 알츠하이머. 그죠? 그래서 노인성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이고 알츠하이머형 노인 치매라고 한다. 혼란, 기억상실, 불안, 인지불능증, 언어장애, 목적 없는 움직임 불가능,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 불가능해지고요. 환각증, 특징인 점진적인 정신적 퇴행성 질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독, 일산화 중독이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 이게 이제 연탄가스, 휴대용 발전기. 요즘 이제 뉴스에 보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휴대용 발전기, 옛날처럼 이제 연탄을 많이 안 떼니까 그나마 일산화탄소 중독증 중에서 연탄가스에 의한 중독증은 줄었는데요. 오히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캠핑 텐트 안에다가 휴대용 발전기 켜놓고 그게 또 일산화탄소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연소하면서. 그래서 죽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캠핑 가더라도 이 휴대용 발전기는 잘 때는 끄든지 아니면 밖에 끄집어내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흡입되면은 혈액에서 혈색소 분자와 강하게 결합함으로써 적혈구의 산소 해리, 세포로의 산소 운반이 감소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적혈구가 산소를 나르잖아요. 그런데 이 적혈구는 일산화탄소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산소를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해가지고 이 체내 세포들한테 일산화탄소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거죠. 중독 증세는 혈색소의 산소 운반 저하로 인한 조직의 무산소증에 의한 것이다. 자, 미나마타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 미나마타 강에서 유래됐는데요. 수원 중독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심리학적 증상이고요. 수원은 태반을 통과하고 선천성 질환을 일으키는 중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 미나마타 강 주위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수원이 많이 배출됐는데 그 주위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미나마타병에 많이 걸리게 됐죠. 납 중독도 신경 중독의 큰 부분인데요. 납 또는 납을 함유한 물질을 다루는 사람에서 발생하기 쉬운 직역병이고요. 증세로는 손목 마비나 콩팥 장애, 환각, 흥분 등의 뇌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12주차 2차 시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